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뭐 다들 산불 때문에 걱정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고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아주 말썽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요. 이게 피해가 사상 최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피해가 상당하죠.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고요. 주택 그리고 산림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번지고 있지만 열심히 총력을 다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건조한 날씨에다 바람까지 이렇게 강하게 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하루빨리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불길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안전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들어와 있는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모닝픽 시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1분의 기적입니다. 1분의 기적이면 1분 동안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는 건데 1분 동안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혹시 두 분의 1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전에 1분 뉴스라는 걸 해봐가지고 네. 네. 1분이 제법 되는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보통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고요. 15번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긴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의 기적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지난 1월에 한 중년 남성이 차량을 타고 한 파출소, 성남의 한 파출소로 뛰어들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급히 차량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조수석에 20대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을 경찰관들이 급히 옮겨서 파출소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요. 1분 만에 딸이 헉 하고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10분 넘게 딸을 온몸을 주물러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회복시켰고요. 이후 병원으로 옮겨서 무사히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딸 왜 쓰러졌던 거죠? 이 20대 딸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혈액이 심장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어지러움증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날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당황한 아버지가 다른 처치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카페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긴급히 딸을 데리고 간 거였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체 없는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딸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생명을 살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네요. 네, 무엇보다 경찰관분들의 이런 신속한 대처가 정말 박수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작심을 했는데요. 네. 배연운 경장입니다. 네. 평소 직무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했었다고 하는데요.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당연한 거라는 건 없죠. 누구나 다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서 노력했으니까 뭔가의 성과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니까요. 경찰관들이 의외로 CPR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 근처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본인이 CPR을 하실 수 없으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분들은 상도 드리고 네, 1계급 특진도 시켜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칭찬 받아야죠. 네. 아마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시켜줄 것 같아요. 네, 자기 분야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 우리가 찾아보면 참 많이 계십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백 국제 결혼 그 후입니다. 네, 뭐 국제 결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결혼 이후의 삶,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가 1,215건으로 전년 대비 한 8.3% 증가를 했고요. 이건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이 늘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혼 이유를 하나로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이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통상적으로는 문화적인 차이, 생활 갈등 등으로 관계가 악화가 돼서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혼을 선택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이런 결혼이 전체 국제 결혼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한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으로 따지면요 전체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하고 많이 결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배우자가 베트남 여성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5,071건인데요. 전체 외국인 여성 결혼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 취득 후에 다시 베트남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가 총 771건으로 이 가운데 재혼이 94%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한국인 아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결혼 이주 여성인지 아닌지를 통계로 확인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한국인이 됐잖아요. 그럼 한국인 아내가 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아내가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건수, 특히 재혼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한 뒤에 베트남 남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쪽에서도 그런 정도는 합리적 추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제 결혼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어떤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버는 건 어려운데 쓰는 건 왜 이렇게 쉬운 건지 참 이게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왜 제가 막 격하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통계청이 2024 한국의 사회 지표란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소득이 18.9% 증가했는데 씀씀이는 무려 4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 속도는 느린데 씀씀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뭐 옛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씀씀이가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네.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가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보복 소비 심리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 1,975만 원에서 2023년에는 2,31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월급이 같이 좀 따라와 주면 좋을 텐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쓰는 건 많아졌어요. 물가도 점점 오르고요. 이게 살림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곱씹어볼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민간 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50%대 이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 49.8%로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2020년 이후에 5년 연속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 가운데 민간 소비 지출 부분이 크게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득보다 지출이 늘고 있고 그렇지만 GDP에서 민간 소비는 쪼그라들고 있다. 이 얘기는 한국 경제, 특히 내수가 위축이 돼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소비보다 지출이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는요.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씀씀이를 많이 쓰는 누군가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 만약에 수출까지도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빈부격차도 커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걱정이 될 만한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물가가 자꾸 오르고 이래서 걱정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가 오르는 만큼 월급도 올려주면 좋겠는데 네. 그건 또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비혼식 새로운 선택입니다. 네, 비혼식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죠. 네, 저는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굳이 선언까지 해야 되나? 그냥 결혼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홍콩의 한 매체가 한국의 사회상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그게 비혼식이었습니다. 이 매체가 소개한 걸 보면 어떤 여성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반려견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요. 또 다른 여성은 하객 40명을 초대해서 자신을 위한 비혼식을 열고 하객들 앞에서 평생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사까지 연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주변을 봐도 알겠지만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한국의 30대 가운데 51%가 미혼이고요. 이건 2000년과 비교하면 약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30대 미혼율은 6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은 필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을 넘어서 결혼은 부담 이런 단계로까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비혼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한 개인의 당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잖아요.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여성들의 욕망도 그만큼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육아 부담, 높은 결혼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 신혼집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몰려 사는데 신혼집 마련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제 주변은 요즘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신혼집 구해주는데 정말 허리가 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담들 부모님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콩의 한 매체는 보도한 매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바뀌는 속도는 더디고 한국 사회의 병은 계속 깊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나처럼 힘들까 봐 미안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청년 세대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자, 모닝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대기 또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오늘도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고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산불 위기경보는 전국의 심각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더 확대되는 가운데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곳곳에는 공기가 더 메마르겠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을 보기엔 어렵겠는데요. 전국이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까지 오릅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가 27도까지 오릅니다.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조금이나마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립니다. 다만 영남 내륙에는 최대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 지금 막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연예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연예계 이슈 시작하죠. 네, 지금 막 됐습니다. 자, 오늘도 라면과 김치처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세 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하고 진한 국물처럼 깊이 있는 팩트를 전해드리게 달려온 대중문화 전민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운맛 한 스푼 그리고 우리 특종은 두 스푼 아주 MSG처럼 입에 짱짱 붙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종 여신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라면 하면 김치죠. 라면에 그렇죠. 김치 빠질 수 없는데 맛깔나는 감칠맛을 더해주는 연예계 덕후 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깊이 익을수록 맛이 나는 묵은지처럼 오늘도 깊고 진한 그런 연예계 소식 전해드릴게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야, 든든한 라면에 그냥 잘 익은 김치. 야, 오늘 와, 기대가 됩니다. 최고죠. 예. 네. 아우, 입맛 제대로 살려주는데.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얼큰하고 진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아주 입맛 돋구는 그런 감칠맛부터요. 아주 알알한 매운맛까지 다양한 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예계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소식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는요, 그야말로 아주 깜짝 놀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결혼도 깜짝, 출산도 깜짝, 거기에다가요 숨겨진 가족사까지 아주 깜짝깜짝 놀랄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알고 보니 애아빠인데요. 아니 도대체 누가 알고 보니 애아빠였냐? 바로 가수 KCMC 그리고 트롯 가수 진욱 씨가 뒤늦게 애아빠란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뭐 방송 활동이나 공식 뭐 활동에서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들 오 그래 이랬는데 KCMC의 경우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CMC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방송에 2023년도에 출연을 해서요, 연애를 10년 가까이 했고 또 결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가 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KCMC는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던 시기에 이 가족끼리 단촐하게 언약식을 했고 이후에 법적 부부가 됐다라고 알렸죠. 네, 그럼 KCMC의 첫째는 몇 살이에요? KCMC가 지금 43세거든요. 근데 첫째가 2012년에 태어나서 올해 13살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중학생이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KCMC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소속사 통해서 한 건데 KCMC가 2012년에 교제 중이던 현재 아내와 첫 아이를 가졌지만 당시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서 바로 결혼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첫째 낳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속사정을 알렸고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KCMC 책임감 가지고 아이 키웠고 마침내 그래도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그래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2021년 언약식하고 혼인신고했다. 이렇게 소속사를 통해서 알렸네요. 네, 그럼 KCMC는 현재 아내와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KCMC는요,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두 딸까지 이렇게 5 식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속사가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 혹여나 놀라시거나 상처받은 분들께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야, 아니 13년 전부터 애아빠였다는 사실도 지금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딸이 한 명이나 아니고 또 2명이에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사실이네요. 둘째가 202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21년에 언약식하고 혼인신고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혼인신고도 했고 출산도 했으니까 이렇게 알릴 수도 있는데 그때 알릴까 생각했는데 이게요. 지금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날렸는데 그럼 둘째만 하면
첫째는 그때 나이가 2020년도가 10살이거든요. 10살 또 첫째는 그럼 말을 못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와서 아니요, 사실은요.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결국은 첫째의 마음을 고려해서 이때도 또 불가피하게 둘째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사실 이걸 알리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네, KCMC도 뭐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아내는 더 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어떤 분입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KCMC 이 아내분이 삼초 한가인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9살 연하라고 하네요. 야, 아니 3초 한가인 씨면은 미모도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고 거기다가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KCMC 이 아내분 어떤 분인지 직접 자랑하는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해외에서 좀 오래 살다 와가지고 좀 한국어도 조금 서투를 때가 있었거든요. 교포는 아니었는데 이제 귀화를 했죠, 완전 한국으로. 그래서 그런 빈틈들을 사실 채워주면서 싸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랑 안 맞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내 자랑이 네. 사랑이 좀 느껴집니다. 그럼 KCMC는 두 딸의 아빠다라는 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KCMC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긴 시간을 견뎌준 아내와 두 딸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아내와 가족에게 먼저 감사를 전했고요. 더불어서 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처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고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평생 갖겠다, 열심히 노래하겠다, 노래로 갚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각오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애아빠가 된 스타. 두 번째 스타는 누굴까요? 네, 이번에는요 트로트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요 실큰 미성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트로트 가수 진욱 씨입니다. 가수 진욱 씨가 애 아빠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인데요. 네, 최근 진욱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요. 직접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진욱 씨도 KCMC처럼 이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팬들 입장에서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충격 컸죠. 사실 이제 이렇게 진욱 씨가 지난 14일 팬카페에 사실 1년 전 비연예인인 지금의 이 아내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서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현재 또 한 명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둘째 임신 사실까지 공개했는데 자, 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도 몰랐는데 첫째 있다더니 지금 둘째까지 잉태를 하고 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조금 글들이 글의 진정성이 없어. 아니 팬들을 너무 우습게 보내. 요런 글들도 있는데 반면에 아니 무슨 소리냐. 요즘에 아이 둘이면 애국자다. 결혼한 게 아이 아빠인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러면서 진욱 씨 아이 아빠 된 거 축하드려요. 또 이런 글들도 있는데요. 진욱 씨는 이에 대해서 이런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더 많이 깨우치고 반성하겠다 했는데 뭐 사랑하고 아빠 되는 거를 그렇게 뭐 저는 깨우치고 반성할 일인가. 축하드립니다. 네, 뭐 요즘 연예계 깜짝 결혼 소식이나 혹은 뭐 혼전 임신 소식이 뭐 작긴 한데요. 진욱 씨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내와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숨긴 이유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진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순간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고요. 그동안의 고민과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털어놨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진욱 씨가요 그냥 트로트 가수가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진욱 씨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될성 부른 그런 떡잎이었고요. 그리고 트로트계의 금쪽 같은 신동이었다는 거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 트로트계의 신동이면 계속 무대에 섰을 텐데 한동안 왜 못 봤죠? 그쵸. 어린 시절에는 트로트 신동이라고 여러 예능에 나왔었고요. 또 청소년 시절에는 남인수가요제, 무려 남인수가요제에서 청소년 부분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정말 와 될성부른 떡잎이야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아 나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나 트로트 가수로 활동해야지 했는데 요때 어머님이 암에 걸리시고 아버지는 또 간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졸지에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하고 식당 청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가수 생활에 공백이 생겼다네요. 아유 고생했네요. 네. 그러면 그 시기에는 노래를 잠시 잊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네요. 그래도 가수에 대한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비로, 그러니까 자비로 앨범 제작까지 했었고요. 이 제작한 앨범을 가지고 직접 무대를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좀 무대에 서기 힘든 상황이 됐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후두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가족을 지키고 또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진욱 씨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진욱 씨에게 너는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쵸. 이제는 그래도 좀 마음이 후련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 또 아이의 아빠 뭐 이렇게 이제 진욱 씨가 선 건데 사실 그동안 팬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도 뭔가 요 부분 감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걸 툭 터놓고 이제 다 밝혔잖아요. 저는 이걸 팬들께서 충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내 진심을 알리고 싶었던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아이의 아빠이자 진정성이 더 커진 진욱 씨의 이 무대에 얼른 보고 싶네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은요 정말 K 하나면 다 통한다고 합니다. 바로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K-뷰티, K-드라마, 뭐 거기에다가 K-푸드. 예, 요즘에는 아주 그냥 K-간식도 유행이고요. 한류 스타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전 세계는 K에 빠졌다입니다. K-뷰티, K-푸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네? 메뉴가 들어가. 메뉴. 네. K-귤, K-호떡, K-붕어빵 뭐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근데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 세계를 휘어잡은 K, 이게 뭐예요? 뭐예요? 네, 전 세계를 휘어잡은 첫 번째 K는요, 바로 걷기만 해도 아니면 뭐 걸치기만 해도 아니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바로 K-셀럽입니다. 네, 요즘 뭐 이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좋아해요. 뭐 취향 하나까지도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네, 바로 블랙핑크 제니 씨 이야기인데요. 바로 제니 씨가 미국 인기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과자로 저 요 바나나 맛 과자 좋아해요라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면 이거 어느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니 씨가 언급한 과자들은요, SNS에서 글로벌 아주 트렌드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은 이 K 문화 모른다라는 건데요. 이 폭발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얻고 있고요. 특히 이 해당 기업 바나나 맛 과자가 나오는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니 씨의 발언 이후에 4거래일 연속 계속 오르면서 시가총액이요 2,6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말이 이 됩니까? 주식시장까지 흔드는군요. 그죠? 그냥 말 한마디거든요. 예. 제가 이 과자 좋아요. 이 말 한마디에 야, 정말 이게 뭐 광고보다 나은데요? 제니 씨는 근데 왜 바나나 맛 과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그 바나나 과일 맛 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각하는 그 진짜 과일 바나나 맛이랑은 다른데 아주 특별한 맛이고 이게 바삭하고 가벼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진행자도 탁 먹어보더니 오 이거 다르긴 다른데 오 하면서 놀라워했다는 이러면서 이게 지금 아주 제니 과자로 난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의 그 SNS 계정 같은 거 보면요, 해시태그 해가지고 샵 제니 스낵 하면은 거기에서 제니 씨가 또 그 과자 들고 있는 게 엄청 또 그렇게 이슈더라고요. 아니 요즘은 정말 이 연예인의 취향 하나도 브랜드처럼 소비가 되잖아요. 저 브랜드를 내가 저 무언가 연예인이 좋아하는 걸 쓰면 내가 뭔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도 과자 정도는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나나 맛 과자가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건데요. 이 광고보다 셀럽, 특히 이 K셀럽의 한마디가 더 파급력이 있다라는 게 입증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순한 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팬덤이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출을 끌어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그 제니 씨가 착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선풍인 게 있다면서요. 바로 선글라스, K 선글라스입니다. 제니 씨가 모델을 했더니 이 모델한 뒤에 매출이 급증했는데 어느 정도로 급증했냐면 2022년에는 4,100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6,083억 원으로 50%가 훌쩍 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수출력군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해외 매출 수출 부분이 전체 매출의 또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어머 이거 제니가 썼던 K 선글라스래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셀럽의 일상이 그냥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K셀럽 대단합니다. 네, 이게 바로 K셀럽의 힘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K셀럽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자 이제는 화면 속 세계를 뒤흔든 K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K의 정체는요. 바로 K 컨텐츠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뭐라고 그래요? VPN? 뭐 이걸로 몰래 보는 도둑 시청을 하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이건 참 좋아하기만 힘든 뉴스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더글로리라던가 재벌집 막내 아들 등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인기 있는 이런 작품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동시방송처럼 중국에서도 이 도둑 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팬들이요, 이 자막을 직접 붙여요. 그러면서 SNS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혔네, 볼 수가 없네 라는 시대가 아니라 막혔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보고 만다 막 약간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이 K 콘텐츠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최정화 기자 말대로 이게 막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도둑 시청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뭔가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잖아요, 심리가. 맞아요. 저도 어머니가 그 탄산음료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 도둑 식청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은 또 고생 많았다라는 이 제주도 방언에서 제목을 따온 OTT 드라마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인데 중국에서도요. 고진감래 끝에 너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인기예요. 사실상 거의 뭐 동시상영처럼 인기라는 건데 특히 이 고진감래에서 감자가 달감 대신 제주를 상징하는 귤 감자를 써서 제주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이 번역도 눈에 띄고요. 중국 평점 사이트에서 무려 3만 건에 달하는 감상평도 달렸고 평점도 9.4 수준으로 아주 높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감성이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그 문제는 한국 드라마를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서 훔쳐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우리 OTT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폭삭 속았어도 볼 수가 없는데 중국의 그 포털 사이트의 대표죠. 바이두에서 그 드라마 제목만 딱 쓰면 고진감래 후견리 이렇게 딱 치면은 심지어 이걸 볼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대놓고 뜹니다. 근데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흔한 가입 회원 가입도 필요 없이 전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저작권의 큰 문제죠. 거기다가 저작권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 제품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영화가 인기 끌면 굿즈가 나오잖아요. 이거마저도 짝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경덕 교수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굿즈를 만든다는 거는 그 속에 나오는 배우나 뭐 가수들의 어떤 초상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무단으로 이용해서 대놓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굿즈를 만듭니다. 짝퉁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팔고 나면 우리한테 초상권이 로열티가 올까요? 오지 않죠. 전부 다 그냥 중국 그 짝퉁 굿즈를 만든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되는 거죠. 요거 문제다. 정말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좋아했으면 이제 우리에게 돈으로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K 콘텐츠의 힘이라는 게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관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이 하는 걸 따라하고 예전에 우리가 그 주은발 씨 보면서 이쑤시개 물고 다니는 한국 콘텐츠에 빠지고 K가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K의 본질은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 K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K는요. 아니, K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 문화 그 자체가 K 컬처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됐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 편의점 음식 조합 그걸 좀 체험해 보려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예전에는 이 콘텐츠가 또 중심이었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삶, 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던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던가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된 세상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한국이 익숙해졌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는 방식까지 따라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요. 문화 침투력이 우리가 그만큼 높아진 나라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한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만 해도 옛날에 좀 특별한 날에만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외국인들 한국 와서는 이게 꼭 하나의 꼭 필수 코스처럼 한복 입고 처음엔 사실 뭐 인사동, 북촌, 뭐 서촌 요 정도였는데 최근에 제가 강남 청담동에서도 저 한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외국인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정말 이 한복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화문도 그렇고요. 명동, 남대문 시장, 그 광장시장 가보세요. 외국인들 난립니다.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셀럽이 아니고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브랜드가 돼서 움직이고 정말 체험형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 방한 외국인들이 뭘 소비했나 하는 트렌드에 대한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길 봤더니요. 한국에 와서 일단 뭘 먹어? 그랬더니 명동 땡땡 그 만두 파는 최근에 저 명동 가봤더니 막 확장 뭐 빌딩 막 맞아요.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일단 먹고요. 또 할머니가 끓여주는 닭 한 마리 요거 시뻘겋게 국수 넣고 끓여 먹는 요걸 먹고 야 일단 전통의 맛을 봤다.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왔으면 치킨 빼놓을 수가 없죠. 별에서 온 그대 치킨 먹고 심지어 간장게장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밥 다 먹었으면 후식 뭐 먹을까요? 한국 이 베이커리 카페를 가는데 그게 별다방 같은 수입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우물만 판 요 한우물만 판 또 그런 우리나라 브랜드의 카페에 가서 요걸 또 먹는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걸 다 봤을 때 결국 랜드마크 거기 남대문 간다 아니면 뭐 어디 뭐 경복궁 간다 요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남산타워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랜드마크를 돌아보는 것 외에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고 나 여기 온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한국인이 되어볼래 하는 체험형 관광, 체험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닮고 싶고 체험해보고 따라해보고 싶은 문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뭐 한국 그 자체로 전 세계가 반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 팽이를 실로 이렇게 해서 탁 했는데 저게 아주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쾌감이 있죠. 네. 있죠. 자, 또 다음에는 어떤 K가 세계를 움직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다음 이슈도 궁금하시죠?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연예계 이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정말 진짜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은 전혀 달랐던 이야기들. 요즘에 정말 가짜 뉴스도 많고 해가지고요. 아니 이게 진실이 다 퍼지기 전에 대중들이 아주 오해부터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진실은 멀고 오해는 빠르다입니다. 아니 그 이름을 하나 믿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을 하려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 300만 원 이상 넘게 파인다이닝 사기를 당한 그런 사건. 그리고 과거의 방송 장면이 이렇게 다시 회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앞둔 배우가
불륜 의혹까지 휘말린 그런 이야기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안성재 셰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요즘 뭐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OTT 예능 흑백 요리사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한 분이 포털 사이트에 딱 그 음식점 이름 친 거예요. 치고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는 분이 네, 뭐뭐입니다. 뭐뭐 서울입니다. 이렇게 딱 그 음식점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 저희 6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6명 식사 값에다가 룸을 이용한다 했더니 룸 차지 비용까지 해서 302만 원을 입금하라며 그래야 예약이 된다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텔레비전 나오니까 하긴 돈 넣어야지 예약이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음식점 로고까지 탁 박혀가지고 계좌번호 착착 써 있으니까 당연히 이 피해자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입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고급 식당들은 요즘 보니까 정식 예약 시스템이 있던데 네, 바로 계좌로 보내라고 그런 게 좀 이상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이런 사칭 예약에 대해서요, 안성재 셰프 측에서 이 경고의 얘기를 날렸는데 일단 특정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좌 해체 요청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기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알고 보니까요, 사기범이 KT를 사칭을 해서 전화번호 착신 전환을 설정을 해둔 이 사기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머 진짜 대표 전화인가 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고도의 사기였던 거죠. 야, 이거 신종 사기 수법인가? 이거 아니 사기 수법이 왜 이렇게 자꾸 진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사실 안성재 셰프님 너무 유명하니까 지금 예약을 해도 뭐 6개월까지 6월까지 꽉 차 있다고 그랬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예약이 된다고 그래서 탁 계좌 이체를 했는데 이거 그냥 사기로 그냥 날아간 거. 이 피해자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그 한순간에 30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당한 사람이 이분 한 명이 아니라고 해요. 네, 이 302만 원 입금한 분의 지인분도요, 심지어 한 5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요. 오늘 요 코너 이제 제목이 진실은 멀고 오해는 빠르다. 처음에는 안성재 셰프가 사기친다 이렇게 오해를 이제 받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안성재 셰프가 직접 해명을 한 거죠. 고객 여러분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 해당 건을 고발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지금 피해 금액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상당액이거든요. 식당 예약하는데 저렇게 큰 금액이 드는 겁니까? 네, 일단 해당 식당 같은 경우는 1인당 식비가 4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직 저녁 코스, 오마카세 단일 메뉴인데요. 재개장 전보다 코스 금액이 30%가 올랐어요. 중고장터에서는 100만 원에 나 이 예약권 구매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대중의 아주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이렇게 예약으로 계좌번호에 돈을 보내는 거 이건 사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 이야기죠? 네, 이렇게 믿었던 이름 때문에 생긴 그런 오해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인데 뜻밖의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여진 씨도 이와 관련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불륜 의혹에 또 휩싸였다고 합니다. 결혼 앞두고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곤란하죠. 곤란하죠. 배우 최여진 씨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비 신랑을 공개를 하는데 이게 예고편이 나갔어요. 예고편 나갔는데 야, 누리꾼들 눈썰미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하시죠? 이 예비 남편이 2020년에 한 방송에서 최여진 씨랑 함께 출연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남편이네. 그 사람하고 이번에 결혼한다고 이러면서 혹시 그때부터 이러면서 때 아니게 불륜 의혹, 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최여진 씨가 당시에 한 부부와 방송을 그 당시는 부부였죠. 방송 출연을 했는데 그 부부 중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최여진 씨의 예비 남편은요, 2020년입니다. 그때 유부남이었고 현재는 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싱이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혼 시점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여진 씨 예비 남편이 최여진 씨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봤던
있었던 걸 알고 이제 불륜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추측일 뿐이죠. 당시 방송에서 최혜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 같은 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었고 거기서 좀 며칠간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예비 남편의 부인이지만 그때 당시 부부였던 그 부부 중에서 이제 부인분께서 이제 차린 식탁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시청자 보시기에 불편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밥을 얻어먹은 사람의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다가 그것도 넘어서서 그때부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어떤 이런 해석 이런 게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진실이 다 밝혀진 게 아니고 네.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온 게 없는데 그 장면으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실이 다 나오기도 전에요. 이 오해는 SNS를 타고 자꾸만 뭐 부풀려져 가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여진 씨의 예비 남편도 사실 방송 한 예고편에서 오해받게 하기 해서 미안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마저도 여러분 예고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나오면서 굉장히 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정확한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예고편이라는 건 본방송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도 이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으로 분명히 직접 곧 이야기를 할 테니 그때까지 잠깐 오해는 워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사실 이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 시절에 같이 밥 먹었던 아빠 같은 지인이 갑자기 또 예비 신랑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여진 씨가 아버지 같다라고 하는 거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에요. 지난해 8월 한 방송에서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있다 얘기하면서 바로 지금의 이 예비 남편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7살 연상이다. 계절 스포츠를 하시는 분이다.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한번 갔다 돌아오신 분이다. 돌싱남이다. 이것도 최여진 씨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혜진 씨 예비 남편이 가평의 땅 부자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거 루머인가요? 최현우 씨가 일단 예비 남편과 함께요. 김숙 씨 너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봤었는데 당시 함께 출연을 했었던 어떤 김숙 씨의 남자 후배가 아니 뭐 부자라고 소문이 났다. 무슨 그룹 아들이라고 하더라. 가평 땅 절반이 형 땅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라고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재력가처럼 당시에 소개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그 영상에서 최여진 씨가 부자는 무슨 부자야 빚부자야 라고 하면서 이 오해에 대해서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연예계는요 아주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던데요. 얼굴만 잘 알려진 게 아니라요. 마음까지 정말 널리 알려진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예계 네 번째 이슈 바로 연예계 인맥왕은 나야 나. 예, 어디 가도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이는 진짜 사람 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경림 씨 그리고 정준호 씨, 이찬원 씨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맥왕은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인맥왕은요 바로 믿고 맡기는 사회의 여왕이죠. 박경림 씨인데요. 연예계는 물론이고요. 방송, 영화계까지 박경림 라인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고 계시죠. 네, 박경림 씨는 뭐 그야말로 행사의 여왕? 여왕이죠. 네. 뭐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사실 뭐 행사의 얼굴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요. 이게 인맥 관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합니다. 박경림 씨 연예계 유명한 인맥 여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맥의 장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손예진 현빈 부부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손예진 씨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일단 부탁을 했다고 해요. 박경림 씨가 영화 협상에서 제작 발표회에서 두 사람에게 눈맞춤을 시킨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유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저는 박경림 씨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박경림 씨 두 사람
나 결혼할 줄 몰랐는데 눈 맞춤을 시킨 거 덕분에 결혼을 했나라는 이제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아, 사실 또 결혼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박경림 씨 결혼식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인맥 관리의 끝판왕. 정말 연예계 결혼식 레전드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레전드죠, 레전드죠. 이거 깨질까 싶어요. 사회가 유재석에다가 박수홍. 사회가 2명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명의 이제 방송인이죠. 강호동 씨 하객으로 참석했고 배우들도 갔습니다. 조인성, 장나라의 뿐이 아니에요. 정몽준 전 축구협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 뭐 정재계, 연예계까지 온 셀럽이 무려 5,000명이 하객으로 참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하객이 5천 명이면 네네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예식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하객이 5천 명 중에 2천 명만 입장을 하고 3천 명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박경림 씨가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치 있습니다. 허례허식의 온상이었다. 자신의 결혼식을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혼수도요. 정말 레전드급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데 박수홍 씨가 이 냉장고를 해줬고요. 윤정수 씨가 에어컨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TV 또 김치 냉장고까지. 이 주변에 믿고 따르는 선후배들이, 이 선배들이죠 주로. 이 집안의 직기들을 이 가전제품을 꽉꽉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았구나 이 사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했었죠. 야, 이거 진정한 몸만 가면 되는 그런 축제였네요. 이거 뭐 혼수가 아니라 거의 가전제품 협찬이네요. 게다가 근데요 이게 다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들어보세요. 박경림 씨가요 첫날 밤에 이 5천 명의 하객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렸대요. 신혼여행 첫날 밤에 결혼하고 실하고 나서 정말 피곤한 그 밤에 이 신랑하고 알콩달콩 보내야 될 시간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정말 인맥 관리의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인맥 관리를 했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박경림 씨는요 심지어 누구한테 잘해주느냐? 싫은 사람한테 더 잘해줘요. 사람에게는 장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신념으로 일단 다가가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대요. 그렇게 이렇게 쌓이고 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서 결국은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니 연예계에서 연예계 아니라 어느 누가 박경림 씨를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진짜 인맥왕의 품격은 그 인원 수보다 사람 수보다 진심의 깊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품격을 갖춘 또 인맥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맥 왕이요. 사실 인맥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 박경림 씨가 이 말을 왜 안 좋아하느냐. 사실 인맥 하면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느낌이다 싶어가지고 또 이 말을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박경림 씨도 초반엔 좀 오해를 받았었다고 해요. 인맥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였었는데요. 주변에서 박경림 분명히 수첩에다가 사람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고 옆에 생일까지 적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거야 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경림 씨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보고 싶으면 연락드리고 안부 전화하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느낌이 좋으면 그 만남을 그대로 믿고 이어간다.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그 대인 관계를 담은 에세이도 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여러 출판사에서 인맥 관리 비법에 대한 책을 내자 제안이 왔지만 다 처음에 거절했다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서 나 사람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움이 돼볼까? 하고 책을 내게 됐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책을 내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박경림 씨도 굉장히 인맥 관리의 왕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뒤통수 맞아서 상처받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이문세, 김장훈 또 친구 이수영 씨가 굉장히 힘을 주고 마음의 치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어볼까 하고 책을 쓰게 됐다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막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한 선배가 그랬어요. 얘네 그 결혼식장은 못 가도 장례식장 꼭 가라. 이런 조언을 해줬었는데 박경림 씨도 뭐 이와 관련
관련해서 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끔요, 너무 피곤할 때는 왜 우리가 경조사, 못 갈 때도 있는데 어떡하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박경림 씨는요, 못 가면 발 뻗고 못 자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런 박경림 씨를 본 남편이 아니, 일단 자고 네 건강을 챙겨야 네가 오래오래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럼 박경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옆에 내가 지금이라도 좀 있어줘야지. 그 사람 지금 되게 힘들 수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래, 그냥 지금 갔다 오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야, 요즘에 정말 경조사 이거 나 한 명쯤은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정말 인맥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박경림 씨가 뽑은 대인관계의 비결이 바로 진심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말하자면 사람을 관리해서는 인맥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진심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심 나누는 방법이 뭐냐. 어머, 만났는데 신발이 낡아 있는 거예요. 그럼 신발 하나 사줘. 어머, 저 친구 외로워 보이네. 책 한 권 사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벤트로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 같은 선물을 준다는 거죠. 박경림 씨가 주변에 이렇게 했다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 나도 박경림 씨랑 어떻게 친구할 수 없을까? 저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박경림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최근 뮤지컬 디렉터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왜 이 일을 도전하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가슴 뛰는 일이라 하게 됐다라고 전했거든요. 이 뮤지컬 디렉터에 도전하기 전에는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진행 솜씨 덕분에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20여 년간 대한민국의 주요 콘텐츠 관련 행사, 특히 영화에서는 박경림을 빼놓고는 섭외를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섭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경림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행사 독점하는 건 오해다라면서요. 저는 정말 일이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이다. 제가 좀 오래 했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제가 진행하지 않는 행사들도 꽤 많다라는 이 겸손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인맥왕 갑니다. 어떤 예. 분입니까? 두 번째 인맥왕은요, 연예계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정재계까지 가는데요. 세계 각국의 VIP들까지 아주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저장 개수만 해도 무려 15,000개. 와,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말하는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뭐 정준호 씨는 뭐 기업가, 뭐 연예인, 정치인, 뭐 정말 오죽하면 그 외국 왕족까지 인맥을 뻗침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사람의 진심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듣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준호 씨는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시간을 내는 사람으로 이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로만 우리가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라고 인사말을 하잖아요, 예의로. 그런데 정준호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정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도 어떨 때는 가서 그 사람 가족까지 만나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준호 씨가 지인 경조사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아주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과연 정준호 씨가 1년에 화환을 보내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예상해 보십시오. 1번 3천만 원, 2번 1억 원 이상, 3번 2억 원 이상, 4번 3억 원. 아니, 보기부터가 1년에 화환 보내는 액수죠, 이게.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전화번호가 15,000개라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사실 화환이 하나가 얼마예요? 3천만 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환이 얼마예요? 정도? 그래도 한 1억 1억 원. 네, 그렇죠. 저도 2번. 아, 과연 2억 그럴까요? 이상인 거 아니야? 정답은 바로 3번 2억 원 이상입니다. 아. 야, 저도 1년에 화환 한두 개 보내는 게 난데 어. 참고로 정준호 씨 1년에 화환을 약 2,500개 정도 보낸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기업에서 보내는 정도의 화환이 나간다는 건데. 그 어느 꽃집을 지정해서 간다면은 그 집은 대박인데요? 정준호 씨 때문에 1년 매출이 그냥 그렇죠. 나오는 뭐 거예요. VVIP일 것 같은데. 정준호 씨가 정말 그럴만한 게요. 세계 곳곳에
글로벌 인맥들도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준호 씨가 화환을 보낸 금액만큼만 1년에 벌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준호 씨의 글로벌 인맥 소개해드리면 좀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두바이에서 그 부자 나라 두바이 서열 3위 왕자, 자 결혼식에 나타난 분들입니다. 몽골 국방부 장관, 미국 국무부의 고위급 관리가 정준호 씨의 결혼식을 위해서 왔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요. 두바이 이 왕자는요. 축의금 내겠다고 개인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인 하객 수 얼마?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 숫자 만나네요. 5천 명. 5천 명이 또 결혼식 하객 숫자였답니다. 예, 이 정도면 식대만 해도 억대가 나왔어요. 네, 정준호 씨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5천 명의 하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 홀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식에 어디까지 빌렸냐? 일단 당연히 홀 빌리고요. 공연장 빌리고요. 식당 빌리고 이 전 공간을 빌려서 이 5천 명을 수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식대만 3, 4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때만 3, 4억. 근데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우리 오늘 결혼해요 띡 이게 아니거든요. 결혼 전에 이제 배우자의 뭐 가족, 친구, 지인들을 다 일일이 함께 만나요, 보통은. 그죠? 야, 이하정 만나고.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데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 전에 뭐 은사님도 찾아뵙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한 걸 무려 정준호 씨 친구 500명 넘게 500여 명을 일일이 만나서 저의 예비 신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어떻게 됐겠어요?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급기야는 본인 양쪽 부모님 만나야 되는 상견례는 어디서 했다? 병원에서 상견례를 했다. 야, 정말 네.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정준호 씨 아내는 아무나 하나. 와, 이건 정말 아무나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랑, 이게 몸에 배신 분이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부지런한 게요. 그때 이하정 씨 회사 네. 그 M사에 있는 간부들까지 만났어. 아, 정말요? 그럼 저도 그때 만나셨겠네요. 자, 그리고 정준호 씨는 또 악수 일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준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수는 손으로 내 마음을 전하는 행위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 결혼식 날에도 이 이하정 씨를 사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이? 그런데 악수를 사람들이랑 5천 명이랑 이 악수를 하느라 이하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 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저 뒤에서 악수를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준호 씨랑 악수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악수인데 정준호 씨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손을 꽉 한 번 더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잊을 수가 없다라고. 야, 이 악수 한 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감사함과 함께요. 근데 문득 궁금하네요. 정준호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준호 씨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과 연결된 삶을 살겠다, 꿈을 꿨다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너 뭐 될래? 이러면 저는 의사도 하고 싶고 장군도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이고 여러 개 하고 싶은 놈 치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절망한 게 아니라 그래? 모든 걸 잘하려면 내가 여러 사람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어린이, 정준호 어린이가 다짐을 했다네요. 야, 그래가지고 이 정준호 씨의 별명이 정의원이 된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정치 제의도 몇 번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준호 씨 실제 총선 출마 제의도 한 3-4번 정도 받았었다라고 와. 하는데요. 제 기억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 연예계에서도 정치 출마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족회의까지 열 정도로 고민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면서 거절을 했는데 정치는 생물이다라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한 2% 정도 열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금패지만 안 달았지 어디 가면 대접은 거의 5선급이라고. 5선 의원급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대사만 100군데를 넘게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민심 전달자인데 이 정준호 씨의 인생 철학 들어보시면 대단합니다. 뭐냐 하면 주는 만큼 돌아온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내게 온다. 싫은 사람도 언젠간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인지도, 행동력, 관계력까지 다 갖췄으니까 언젠가 정치인, 국회의원 진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요즘 정준호 씨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너튜브도 활발히 하시던데요. 네, 너튜브를 통해서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이 단독주택을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혼이 늦어져서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둘째 딸이 6살이라고 합니다. 내년 말부터는 송도에 있는, 이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송도에 집을 지었다라고 밝혔다는데요. 본가는 이 대치동에 있지만 송도는 국제 신도시로 교육시설을 비롯해 이 먹을거리, 볼거리 등 모든 것이 집약돼 있다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인맥왕은 누굽니까? 네, 세 번째 인맥왕은요. 밥 한 끼로 인연을 맺고 우리 형, 내 동생, 우리 형, 내 동생 하면서 형님, 동생 가릴 거 없이 다 챙기는 사교왕 가수 이찬원 씨입니다. 네, 이찬원 씨는 노래도 잘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났는데 또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잘 챙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찬원 씨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데뷔 이후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 가수들과 두터운 친분으로 유명한데요. 2024년 한 방송에서 공개된 저장된 연락처만 2,900에서 3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밝힙니다. 팬분들을 이제 걱정하실까 봐 얘기한 것 같은데 전부 여자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찬원 씨는 원래 이렇게 인맥이 좀 넓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챙기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물류 아르바이트,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친구들 밥 사줬고 그 트로트 경연 나왔을 때 재워준 친구, 그 친구는 전세금 내줬고요. 친구가 청주에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직원이 100명인데 그 100명 전체한테 회식을 쏴줬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구 잘 챙겼네요. 아, 이렇게 천성이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찬원 씨 한 달 식비가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혼자 먹는 게 아니죠. 남이 계산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이명웅 씨, 뭐 장민호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이렇게 모이면 이 밥값 누가 낼까요? 너무 궁금한데. 서로 지갑 꺼내는 성격들의 네 남자인데 서로 돈 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머지 3명, 장민호, 영탁, 이찬원 씨가 그래도 영웅이가 내는 게 맞지? 제일 잘 벌고 있잖아요. 요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네요. 이제 그 옆에 있던 벤이 낸다고. 아니, 이렇게 인맥 많은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찬원 씨 초등학생 때부터 전교회장을 도맡아 했었던 인기 이 동네 스타였었는데요. 여기에 노래도 잘하죠, 운동도 잘하죠, 공부까지 잘하죠. 이 삼박자를 다 갖춘 모범생이자 인싸 학생이었어요. 게다가 이찬원 씨 외로움을 많이 탄다라는 점도 이 인맥왕의 이유 있는 근거가 아닐까,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밥, 혼술 절대 못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찬원 씨 원래 생긴 것도 이렇게 마음 좋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고.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만큼 안개가 부여지는 않아서 비교적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는 여전해서 공기는 탁하게 했고요.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9도를 보이고 있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5도 안팎까지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는 전국이 심각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곳곳에는 대기가 더 메마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에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특히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점 흐려집니다. 늦은 오후에는 제주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가 27도까지 오르는데요.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조금이나마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립니다. 다만 영남 내륙 지역에는 최대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9일 한강버스 관련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소개된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엔 마곡, 여의도, 잠실 급행 노선이 운영되어 약 53분 이내에 마곡에서 잠실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익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일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진짜 뿌옇더라고요. 네, 하늘도 뿌옇고 저도 어제부터 목이 좀 칼칼하더라고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